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이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당 지지율에 좀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완구 총리 국회 표결이 있었죠. 부결시키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설이 있었습니다만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면서 결국에는 가결은 됐습니다만 예상외 여당 내 반란표도 있었고요. 아무튼 원내에서 모처럼 표결로 임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33.8%까지 올랐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34.7%로 지난 12월보다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양당 간 격차가 0.9%포인트 차이로 작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 이후에 가장 적은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질문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전주랑 같은 방식, 같은 내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죠? 매주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네. 정당 의석순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설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예.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상대 정당인 새누리당의 이 상당히 어떤 기초 체력이 현재 약화되어 있다.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책 혼란.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데 있어서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입니다. 추락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 마련됐거든요. 바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를 연이어서 문재인 대표가 상당 부분 자기의 차기 대권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행보를 벌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견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설 민심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설 민심을 이제 반영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설날 민심은 대략 지금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설 지나면서 2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하고 젊은 세대가 만나면서 경제 용어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젊은 층이 흡수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반대 용어인 분수 효과보다는 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역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설날 지나면서 좀 격차가 지금 여야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시 약간 벌어질 가능성이 전례를 보면 더 커 보이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만약에 낙마했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위기를 이겨내고 3수 끝에 지금 총리가 지명이 됐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폭 개각이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 효과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아마 새누리당도 지지율이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지난주에 저가 담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당내에서도 그런 이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터에, 이 설날이라고 하는 장터에 핵심적이고 압도적인 이슈는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 연휴 때 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아주 이것은 초민감한 핵심 이슈였거든요. 네. 그런 이슈,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 밥상, 장터 효과가 나타났지만, 또 2006년 추석 연휴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은 추석 밥상 위에 올려진 것은 당시에 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 다음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서 박근혜냐, 이 명박이냐, 이런 어떤 것이 완전히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 그렇죠. 압도할 수 있는 이슈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만한 압도적 이슈가 없는 반면에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인선은 설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조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설 이후로 미뤘던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을 해서 긍정 평가가 36.4%로 올라갔고요. 부정 평가는 55.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일부 장관들에 대한 소폭 개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비서실장은 인선이 안 됐지만 그래도 새로운 비서실장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총리가 아무튼 낭만가보다는 임명이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집권 3년 차를 맞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소폭 개각이나 후임 인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반대로 임명 과정에서 방법론은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의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새누리당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코너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지 기반이 재결집하면서 소폭 반등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임기 3년 차부터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어떤 이 측면 자체도 시각 자체 조금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의 스타일에 집중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걸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낮아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새누리당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좀 후행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내려가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올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교차 지점이 지금의 현재의 어떤 지지율 크로스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통 후 당인가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먼저 가고 당 지지율이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에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후반 가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바로 치솟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40% 중후반의 견고한 지지율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이르면 오늘도 될 수 있고요. 내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JP 김정필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수석들에게 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잘 보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7개월 JP가 2년 2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전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잠깐 깜빡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는 비서실장은 김기춘이라는 생각을 JP가 착각을 할 정도로 이 어떤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사의도 여러 번 표명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만류하면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었고 이겨냈죠. 이제 다만 그 김기춘 실장이 이 당청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권위주의를 내세운 건 아니지만 권위가 있는 분이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당에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다음 비서실장도 여러 이제 율사 출신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도 검찰 출신들을 또 기용을 하고, 공직기강이 최근에 이제 해이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박근혜 정부 3년 차에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후임이 율사 출신이 될지 아니면 정치인 출신이 될지, 또 언론인 출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들 지금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 함께 살펴볼까요? 그동안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쇄신이라 하면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측근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호남식 전 부산시장, 뭐 이 밖에도 김학송, 그리고 도롱사 사장이죠.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으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그리고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대통령 비서실 전 정책실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실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또 정책실장을 했었죠. 총리로 또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통합형 인물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그리고 어제 주문 행렬이 시작이 됐죠. 지금 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부인 박영옥 여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 사실 본인이 수많은 정치 역정을 할 때 부인이라 정치인의 부인, 그것도 정말 어떤 정치인입니까? 많은 그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김종필 전 총재의 이제 총리. 부인 되시는 예, 총재. 이 박 여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또 인척지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구선을 했던 국회의원이었고 모든 최근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현장에 다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김 중에서도 가장 지금 뭐 현재 남아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시체 말로 총기가 굉장히 여전히 아흔이 되신 분인데도 있는 분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근현대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일단 뭐 대통령 선거에서 뭐 나간 적도 있었죠. 당시에 이제 87년도 대선에 나가서 8% 정도 득표를 했었는데 홀로 서기가 항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항상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강조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의원 내각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돌아가신 박 여사가 모든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했던 분으로서 아주 우애가 깊은 그런 정치인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곧 연결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 현의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면서 이 문제가 또 시끄러운데요. 국내 시민단체들이 어제와 오늘 주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규탄 대회가 한창인데 현장에 나가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원석 기자, 지금 그곳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늘 아침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에서 열었던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기자회견이 한 차례 마무리가 되고 일부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일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지금 경찰에 우선 제지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독도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 회원을 포함해 한 20여 명가량이 오전에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긴장감이 굉장히 우선 돌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경찰들이 일본 대사관 주변에 둘러서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문이라든지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을 우선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고 또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뿌리나 근거가 없는 시마네현의 기념행사를 철폐하고 일본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국가 차원의 인사 파견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아베 정권이 차관급 정부 인사를 행사에 파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일본 내각부 정무관과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를 하긴 했지만 시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네, 현장 상황 들어오면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김종필 총재 부인 박영우 여사 정말 64년의 사랑가인데요. 과연 우리가 이 부인이 거물 정치인의 부인이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만 이 남편이 정치인으로서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비서실장 이야기를 할 때 2013년 8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들어서면서 2013년 9월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 최고가였습니다. 예. 상한가를 누리면서 등장은 하려 했는데 이 퇴장 자체가 초라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14년 4월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박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청와대의 어떤 개혁, 인사와 관련돼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고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처럼 어떤 이 거물 정치인의 부인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 정치인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이 루즈벨트 여사,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포드라고 하는 미국 포드 대통령의 딱딱한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때 해줬던 여사가 바로 베티 포드 여사거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미셀 오바마 여사가 얼마만큼 또 챙겨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의 부족한 정책 능력은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보좌해줬던 것처럼 이런 박영우 여사가 그런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구순의 나이까지 이르면서 구선 의원,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역대.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김종필 전 총리로서는 이 박영우 여사의 그 존재감이 너무나 크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얼마 전까지 우리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막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 마음이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JP의 마음 아니겠는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이지만 부인 한 사람 앞에서는 가장 약한 한 남자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로는 옛날에 이제 숙대가 결혼한 사람은 못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결혼한 후에 숙대를 갔는데 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학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부인을 위해서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박영우 여사도 말 그대로 외유 내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드러울 때 매우 부드럽지만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 장관 권력 다툼에서 좀 밀릴 때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을 받을 때 작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왜 이러느냐, 왜 남편을 괴롭히느냐라는 역할을 해줬던 것 역시 박영우 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때 그런 남편이 해내지 못하는 그 구선에 최다선 정치인도 해내지 못하는 강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다한 물음에 대해서 소위 부답이다. 웃을 뿐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던 박영우 여사이기 때문에 더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조문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완구 총리,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쭉 갔습니다. 이 중에 몇 분을 만난 장면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만나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보시죠. 그만두셨지만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외로운 자리요.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잘.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애국심 그 자체를 할까요?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예. 자, 시간 관계상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은 주로 이제 그 내각제와 관련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만난 모습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인제, 대통령 책임자에 해가지고는 큰일. 시간이 바쁘고 여건이 그렇게 안 돼. 내가 그 책임자래야 잘하면 17년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대체가 그 영국에 그 특허면 대보다라고 파업하라고 하는 거 고쳤잖아요. 12년 넘어도 고쳤죠. 그래서 내가 책임자 하면 소신껏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했는데 뭐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네, 어쩌면은 그 훈수 정치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 소신들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JP가 혼수 정치를 하면서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하셨고, 대통령 지지율에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영향인데요. 이완구 총리가 사실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지지율에서 한 중위권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에는 7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주 기준하면 5.7%로 안희정 지사보다는 높은데 안철수, 정몽준, 김문수 뭐 이런 분들보다는 다시 이제 낮아지는 형국인데요. 일단 JP의 후계자로서 이완구 총리가 충청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차기 주자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완구 총리한테는 이번에 또 조문도 했었고요.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정치의 영원한 캐스팅 보트고요. 아무래도 그런 해안이 다분히 담겨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여야 간에 걸쳐서 많은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캐스팅 보트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충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 김종필 총재를 안고서야, 김종필 전 총리를 안고서야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당 합당. 그리고 그렇죠. 김대중 DJP 전 대통령도 DJP 연합이라는 예. 걸 통해서 이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 때문에 1인자의 권좌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충청 기반으로 한 영원한 캐스팅 보트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현재와 같은 대통령 제도, 지역 기반을 중요시하는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제도하에서는 1인자로 오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바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본인도 1인자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고 앞서 화면을 보면 17년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17년 집권을 통해야만 대통령 제도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봤더니 17년 정도의 장기 집권을 해야 뭔가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대처 그렇다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12년 장기 집권을 또 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되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가야 이 대통령 제도의 어떤 한계점을 아는 것 아니겠느냐는 하는 정말 신의 한 수, 정치 최고수의 한 수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